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처음 갖게 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정유라 씨, 국정농단 수사에 치밀하게 대응한 추가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상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6월 21일, 오늘 낮이 제일 길다는 하지죠?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 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관련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 같다. 이런 문 대통령의 전략은? 이란 질문을 던져놨네요. 예, 판넬을 보죠. 생각이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던진 메시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현안으로 떠올랐던 원비어 사망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비성적인 정권이다.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미국 측의 입장을 상당히 공감 불러일으키는 말도 같이 던졌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좀 소개가 될 건데 트럼프와 대북 정책 같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사드 관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사드를 연기하려거나 처리하려는 것하고 상관없다. 국내 절차 관련 얘기다는 얘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였는데 이것 관련해서 미국 방송사 측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햄버거 먹으면서 김정은과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느냐, 같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얼마 전 6.15 정상선언 17주년 기념 축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권국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 이건 새롭게 미국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관련 또 얘기 있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청와대 특보 공항에 귀국해가지고는 학자로 살 얘기했을 뿐이다. 청와대에서는 경고를 내렸다고 했는데 당사자인 문정인 특보는 특별하게 청와대에 경고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학자로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특보 그만두고 학교로 가라, 이렇게 지적을 했군요. 바른정당 특보로 출장을 간 건데 개인 자격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군요. 질문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와 공동 목표를 지향한다는 이런 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할 말은 한다는 말, 방금 소개했을 때 전작권 문제라든가 대화 희망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외교 전략, 진의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추가 자료 한번 보죠. I believe that my position is not at odds with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r that of President Trump. It seems to me that President Trump has criticized the failed former policies of his predecessor administrations, and on that point I have the same view as President Trump. I believe that dialogue is necessary. We were unable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only the sanctions and pressure. I have never mentioned a dialogue with no preconditions whatsoever. I believe that first we must vie for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en, as a second phase, try to achieve the complet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 believe there are voices supporting such a step-by-step approach even within the United States. Kim Jong-un is not a rational person, but I would like to also note that President Trump once even mentioned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and that he has another point he mentioned, that it would be an honor to be able to meet Kim Jong-un. So I believe President Trump went much further than I did.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아마도. 예. 마지막에 햄버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억제 억압과 개입 정책, 관여 정책도 바로 우리나라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 정책이 다 똑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문제라든가
대화를 또한 강조한 이런 거 있는데 과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인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전기한 의원 먼저 하실래요? 국익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미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를 해야 한다는 당위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동시에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동북아의 복잡한 관계에서 독자적 생존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우리 목소리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을 100% 추종해서 갈 수 없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지난 보수정권 9년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뭔가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 네. 즉 미국이라는 세계 강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을 인정하면서 또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균형자로 또 서야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해결돼야 할 이제 두 마리 토끼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미국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후자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회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가치와 철학에 맞게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운 대북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설득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예, 한 일주 남짓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29일 날 시작이 되죠. 예, 그걸 앞두고 이제 안팎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불거져 있는데 아마 동맹에 대한 불안, 한미 동맹 또 뭐 안보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좀 우선 보여지는데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이 튼튼한 신뢰를 토대로 해서 압박과 관여 정책. 네. 압박과 관여입니다.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그러죠. 그랬죠. 압박과 관여를 통해 가지고 북핵을 2단계로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완전한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 부분으로 간다. 요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CBS의 얘기의 핵심이고요. 네. 이 중에 한국의 역할.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 알겠지만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피해, 1차적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동맹의 관점에서 안보를 같이 수호해주기 위해서 미군이 와 있죠. 한 3만 5천 여 정도. 그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식으로 통미봉남하는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허용하면 우리나라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아무 동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기존과 정부들과는 다르게 좀 우리 역할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정책, 압박과 관여 정책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정책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 불안 안팎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죠. 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또 우리의 장기적으로 주도권 두 가지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종근 실장은 방점이 조금 다르네요. 이재경 교수하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불식하고자 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CBS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우려가 과연 불식됐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은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어떤 이 워딩에서 미국의 어떤 상황들 북한과 미국의 상황들 속에서 했던 말들에 콕 집어 어떤 특정 부분만을 지금 똑같다고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겠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햄버거 먹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김정은과. 그럼 우리도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특정 부분들, 생각 같다라는 게 압박에서의 생각보다는 관여에 대한 또는 대화 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같다라고 읽혀지면서 사실상 자주 외교에 더 방점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독자적으로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후보 시절에도 워싱턴 포스트와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해달라가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곧 그때도 사실은 아사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네. 독자적인 어떤 외교를 하겠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는데 역시 일관된 것은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자주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어떤 인터뷰의 또 방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논설의 방향도 이어져야겠죠. 특히 이런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게 일본의 언론들입니다. 일본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하는 입장과 언론과 논평을 통해서 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논평도 한편으로는 진위를 제대로 분석해줘야겠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되어야겠죠. 네, 세왕호 소장. 네, 그 세상 사는 게 흑백으로 선과학으로 안 되잖아요. 특히 외교 문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 얘기나 한국이 갖고 있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와 참수작전을 동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김정은과 만나서 햄버거를 먹겠다. 심지어는 김정은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그 유인 전략을 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지도부만을 고립시키고 폭격하겠다는 참수작전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 압박과 관여가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 협력도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그 북핵의 핵 동결과 미사일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입장은 미국과 한국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원비어 사건이 터져서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 국면은 대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문제는 미국에게는 주한미군만의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4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국이 북핵 문제에 미국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열중시하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마 정상회담에 의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해관계 기반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부분적인 전략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고도로 전략화된 화법을 많이 구사하고 있고 네. 또 실제 제가 보기에는 본능적으로 이분은 되게 그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언가 이렇게 엉터리같이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을 만한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싹 치고 빠지면서 치리고 취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트럼프에 맞서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면은 사실은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예를 들면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면서도 또 핵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또 우리가 주권국가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삼각편대의 구조 속에서 대통령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다라는 예. 것을 표명하시면서 트럼프식 맞춤화법을 구사한 것이 아니신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트럼프에 맞추는 맞춤식 내용에다가 우리의 또 주권 국가를 강조했던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왠지 슬퍼요. 슬프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사실은 처음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달리 대화의 입장,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관여라고 표현하죠. 대화의 입장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원비어 사건을 생긴다든가 아니면 미국 그 정치계의 반응, 트럼프의 반응들을 보면서 사실은 압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압박적으로 가면서 본인이 계속 또 토를 다르세요. 뭐 1년 내에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는 않아도 동결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서 거기까지 했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예. 그야말로 나름대로 좀 신조를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예.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 발언, 뭐 햄버거 발언 이런 거를 따가지고 내가 이 트럼프하고 입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미국이 세긴 세지만
뭐 일본이나 무슨 뭐 영국 이런 데도 사실은 트럼프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눈치를 봐가지고 예. 트럼프와의 발언과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든 좀 맞춰보려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저와 같지는 않지만 예. 좀 비애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트럼프, 참 화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거지로 참 자유의 여신상 포즈를 취하고 예. 트럼프 발언록을 옆에 끼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좀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가 맞춤합법이란 썼는데 뭐 결론은 같습니다만 대신 차명진 전 의원은 왠지 슬픈 모습을 얘기했는데 이재경 교수 덧붙일 말이 있나 보네요. 네, 이쯤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차명진 전 의원님 다시 돌아오셔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 열심히 한마디만 합시다. 끝나셨어요. 한마디인데. 돌발 발언 기회를 차명진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우리 다른 대통령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민이 깊으시겠습니까? 네.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맞닥뜨린. 그나마 차명진 전 의원님 국회의원을 2번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아시면 사실 마실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진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그 굉장히 큰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북한하고 비밀 대화를 1년간 해왔습니다. 반민 반관 대화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북핵 문제하고 이런 거 다 논의하고 물론 뭐 원비어가 불행하게 이렇게 참 죽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원비어도 데려오게 되는 과정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우리는 바보처럼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 정부가. 우리 문제인데. 우리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큼은 제가 볼 때 월스트리트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CBS 인터뷰 속에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네. 한마디 거기까지 듣고요. 길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얘기할 때 문정인 특보가 공항에서 들어와서 했던 얘기가 학자로 산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게 무슨 큰 문제 되냐라고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한 말풀이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을 질문을 던지고요. 자료 화면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No. 청와대에서 사전 조율이 없었는지. No, 그런 거 없다고 우리가. 청와대에 사전 조율 없었습니까? 아니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 그래?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그 정의용 씨.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만. 나 피곤하니까 그만. 저 방미 전에 정의용 실장과 만나서 어떤 얘기 하셨나요? 네. 자. 미국에서 느끼시기에 그만합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익의 견지에서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발목을 잡고 비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구 세력들이 색깔론과 안보몰이에 몰두해서 한반도 평화 해법을 위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다면 스스로 안보 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자로서 견해를 밝히고 싶다면 당장 대통령 특보직을 사퇴하고 학계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발언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옳았고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제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자의 개인적 그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이냐 무슨 뭐 특보냐를 떠나서 상당히 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네요. 그런데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처음엔 하원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종구 실장은 앉아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무슨 얘기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특보가 아니고 학자로서 얘기를 했다. 네. 그런데 왜 언론이 이렇게 난리를 치냐 했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학자로서 얘기했다면 이것이 보도도 안 됐겠죠.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논평도 안 했겠죠.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논평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된 이유는 특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네. 학자로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특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특보가 됐다면 학자로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네. 특보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게 왜 문제야? 라는 어떤 인식이 바로 큰 문제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경고를 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잖아요. 나 경고 받은 적 없어. 그렇다면 청와대의 경고는 이 문정인 특보한테 경고를 내린 게 아니라 언론한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한테 경고를 내린 거죠. 아니 왜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예. 왜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경고를 내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청와대의 경고도 사실은 아무런 어떤 이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요. 특보도 아니에요, 보면. 얼만큼 높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 청와대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분 대단하십니다. 네, 서양호 소장도 아까 네. 화면 보면서 얘기하던데 같은 입장입니까? 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요즘 눈 뜨고 일어나면 제가 미 합중국의 펜타곤이나 워싱턴에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주권국가에 사는 국민인지 모를 정도로 예. 언론 보도와 보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가 제가 미국의 시민인가 내가 생각이 착각일 정도인데 지금 학자로서 한 얘기했을 뿐이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에서도 갈루치 전 대북 특사가 93년도에 핵 동결을 위해서 팀스피드 훈련 중단을 한국과 미국에 제안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페리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이라고 미국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3대 센터 중에 한 소장인데 저 소장도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의 대가로 당연히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냐. 네. 협상에 끌어들였으면 당연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검토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그것도 소수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장관이라든가 아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특히 대북 특사도 저런 일을 했던 전례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문정인 특보의 저런 주장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옵션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을 하나 던져놓고 미국의 반응을 본 것이고요. 당연히 역할 분담해서 대통령은 개인 자격이지 우리가 공식으로 알아본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저녁에 만나서 또 분위기 알겠습니다. 어떠냐. 이런 거 확인해오고 정상회담 준비하는 게 아주 전략적인 외교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할 때는 저런 꾀가 필요한 거죠. 예. 저런 애국자에 대해서 이타저타 얘기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안보와 외교를 상품화하고 정치화하려고 하는 보수 세력들의 음모가 아닌가 생각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이 점. 저것도 일종의 큰 틀에서 전략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포용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루치와 페리와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이 어느 시점에서 얘기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햄버거 얘기처럼 햄버거가 언제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처럼 네. 이 세 사람의 한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다르다는 네. 거죠. 지금은 6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이 거의 ICBM 직전까지 와 있는 시점, 그 시점이 네.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자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언제나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종북으로 몰지 마라. 지금은 거꾸로 친미로 몰고 있어요. 이 발언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친미적이야. 미국의 종속대.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종북도 듣기 싫은 얘기지만 종미도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갈루치는 93년도 일이지만 페리 전 국방장관하고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은 최근에 문정인 특보가 갔던 시기 전후에 쓰던 일이기 때문에 죽은 옵션은 아니다. 충분히 활용할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경 교수. 왜 저한테 바로 와요? 네. 좀 고친 다음에 오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면 저는 서영호 소장 생각하고 사실 큰 맥은 비슷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인 이유는요, 두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쪽 눈 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인체에 눈이 두 개인 이유가 그렇다고 보는데, 저도 항상 그걸 경계 삼아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문정인 교수는요, 이 동북아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지역 안보 문제, 외교 이게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보기 드문 전문가이시고 그런 학술 활동과 기고, 실질적인 정책의 어드바이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온 분이고 저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보가 돼서 했다고 해서 없던 얘기를 새로 만들어서 해서 노출한 게 아닙니다. 저분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저 문정인 교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미국 조야에 무지 많습니다. 네.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를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 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해법을 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하면 될 일입니다. 아니 저걸 갖고 왜 호들갑을 떨고 없던 얘기 만들어내서 무슨 외교 안보에 큰 파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 들썩이는 이유가 도대체 이 나라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며 한미동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정부 주장대로 정부를 대표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되게 오피셜한 걸 중시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글자 그대로 스페셜 어드바이저에 불과하고요. 어드바이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놓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가서 할 수도 있고 일본 가서 할 수도 있고 유럽 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저걸 문제를 일으키는 저희가 저는 정치적 의도가 마치 저런 걸 분란을 일으켜서 무슨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이 교수 뭐 얘기한 대로 그게 당연히 그래서 지금 주장해 볼 만한 내용이 되는 것은 뭐 아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있는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특보로서 얘기하고 학자로서 했던 얘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서명진 전 의원. 글쎄 그 많은 미국의 그 조야에서 문정인 그 교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왜 언론에 미국 언론에 그 좀 잘 얘기했다는 얘기 하나 없어요. 있었으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그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인용했을 텐데 없으니까 인용 안 하는 거 아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인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응? 문정인 교수가 만약에 혹시 그런 얘기라도 있었으면은 내가 당연히 특보로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싹 발을 빼서 교수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대통령 특보로 임명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청와대하고 모른다? 교감이 없다?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청와대 오른손하고 문정인 왼손하고 이 서로 옆에 있으면서 몰랐겠어요. 문정인 왼손이 이렇게 저 한국하고 저 북한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런 뜻을 표했다는 거를 지금 뭐예요? 사랑한다는 저거요? 그렇죠. 저거는 조금 하트 표시. 잘못하면 욕일 수도 있네요. 하트 표시입니다. 요거를 청와대가 지금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문정인 교수의 얘기나 청와대 얘기나 아마 그래도 두 눈을 가진 아까 우리 이재경 저 교수 말대로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진 국민은 아마 솔직히 못 믿을 거예요. 전기현 의원은 나중에 종합적인 얘기 같으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노영희 변호사 가십시오. 제가 월요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이 문정인 특보 얘기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오늘 그 박지원 의원 전 대표가 이제 얘기했죠. 문정인 특보의 말과 문 대통령의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다. 저는 그런 말들을 전제로 깔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게 적절히 선을 그때 할 말은 하는 걸로 나는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게 하지만은 또 할 말은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정기현 의원. 이제 북핵 문제를 결국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최종적으로 북핵은 폐기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동결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한번 논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조건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들로 들고 나왔을 때 최종적인 목표가 북핵 폐기라면 그 사이에 동결이라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김정은 체제는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문정인 교수의 태도 문제나 적절성의 문제는 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저 얘기가 지금 나와서 한번 논쟁이 돼야 하느냐는 것은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만 있고 그 과정에서는 정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제대로 논쟁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극단적 상황에서 핵실험을 계속해서 ICBM까지 만들어서 상용화했다. 그러면 북한을 폭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게 정말 미국도 바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이 문제가
청와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이상한 해명하지 말고 예. 정말 제대로 드러내놓고 논쟁 한번 해보자 우리 사회에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이렇게 가고 보수 정권은 좀 더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어쨌든 해결한다는 것도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예. 이것을 좋은 논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예. 청와대는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 의식에서 마치 아닌 것처럼 발을 쑥 빼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안보 이슈가 터졌다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어느 진영에도 도움될 게 없다. 예. 제대로 한번 논쟁해보자. 이런 것들로 저는 문재인 교수가 자기 소신을 밝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동안에 추상적으로만 얘기했던 걸 구체적으로 던져서 논쟁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제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전략을 이끌어갈까 이것은 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국내 정치 보죠. 홍준표, 바른정당은 기생정당. 저기 기생이란 말이 붙어먹는다는 그런 의미의 기생정당 같은데요. 다시 불붙인 보수적자 논쟁입니다. 판넬 보죠. 판넬에는 뭐 때리고 때리며 서로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수적자 쟁탈전 2라운드라는 얘기인데 바로 최근에 계속 상당히 강성 막말 또 거친 말을 계속 거리낌 없이 오고 있는 홍준표 후보죠. 전 당대표 후보. 바른정당은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이다. 또 다른 당 또 얘기합니다. 같은 보수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양당 구조로 바뀔 것이다. 즉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국민의당, 바른정당 반발하겠죠. 특히 국민의당의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 국민의당의 흡수 발언 이거 딱이 맞은 일이다. 여기 딱이 맞을 얘기란 얘기는 뭐 점쟁이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점쳤다가는 딱이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권위주의에 심취한 정당은 몰락한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몰락한다. 그런 얘기고요. 하태경 의원 재선날 받아놓은 영구 불임정당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영구 불임정당 또 재선날 받아놓은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바른정당 계속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은 그겁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른바 보수 내부의 보수적자 논쟁도 있고 또 거기에 국민의당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당은 어떤 생각인가 또 패널들이 봤을 때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포함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생각들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다시 모여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난 바른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제대로 세심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돌아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네, 이번은 전교안 의원이 내용과 시간 모범적으로 해주시죠. 예, 뭐 더불어민주당 할 말이 없죠. 불난지 구경하고 있으면 뭐 오히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역시 양자택일,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 제치고 더불어민주당과 양자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큰 쪽박을 차거나 크게 선곡하거나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내 코가 석장돼 이쪽 저쪽에서 다 치고 있으니까 자당 내의 어떠한 상황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이야말로 기회를 잡았다. 이 판에 제대로 한번 싸움해서 자유한국당이 맞는지 자신들이 보수 세력의 적자인지 국민 앞에 논쟁하기, 토론하기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예. 저는 바른정당 쪽에서 아마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바른정당의 행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군요. 노영희 변호사.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를 당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일단은 무시작전으로 가면서 우리 당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국민의당은 불구경하다가 뺨 맞은 꼴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표를 획득하냐에 따라서 이 정당의 생존 자체가 그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하네요. 네, 이재경 교수.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일 좀 하자는 얘기죠. 국회 놀고 있지 말고. 그 주장일 거고요. 일관되게 아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야당 중에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맏형이 우리다라고 하는 걸 전대 과정을 통해서 또 아마 경쟁 속에서 바른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당이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데 야당의 새로운 야당상을 좀 정립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른정당은 보수의 자기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유한국당과 경쟁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추경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동의 못한다고 했고 네. 또 정부 조직법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안행위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민생과제 부분도 야당도 10개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이 민생과제를 가지고 이걸 통해 협치를 하게 하면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면 야당이 지지율을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기에. 보니까 이재경 교수가 오랜만에 좀 상당히 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포함해 주셨는데 배경으로 보니까 인사청문 계속 할 수 있다 제기했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는 분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재경 교수도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네요. 네, 세영원 소장. 네, 저는 그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당권 투쟁하고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다들 모든 당이 독점 때문에 걱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보수야당끼리 싸우다가 이거 영구 집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권력 독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즐거워서 고민인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 내는 사실상 저러다가 홍준표가 잡으면 홍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독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명 야당 경쟁을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야권에 대한 전체 상징성들을 보수야당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권의 존립 기반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보수정당의 주도권들을 바른정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전 지사가 등장함으로써 빼앗기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서로들 각기 다른 독점으로 흐뭇해하고 또 가슴 아파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요새 세양호 소장 보니까 상당히 라임을 살리는 글을 많이 쓰던데 오늘 독점으로 계속 정리를 했네요. 제가 제일 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그래서 이종근 실장. 저도 그래서 좀 더 라임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뒤쪽 라임이 아니라 앞쪽입니다. 한번 봅시다. 불자로 다 갑니다. 불구경은 다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불구경이라도 마음 편하게 불구경하는 것과 마음이 불안하게 불구경하는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불입니다. 지금 완전히 망해가는 이 보수가 새로운 보수의 어떤 이념 지평을 넓히는 그런 불이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보수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겠다라는 이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지율은 3배 가까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14%,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이념과 좋은 어떤 뜻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의 미래가 이런 것인가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불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불로 맞췄는데 아까 불구경 2에 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가 구경하다가 엉뚱하게 뺨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던데요. 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현재 각 정당의 속내를 읽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보수에 대한 요구로 제 답변을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래도 시험 점수는 주시겠죠. 제가 볼 때 이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뽑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7명이에요. 네. 그 7분 모두가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7번째 대통령은 진짜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제 1개월 지났습니다. 네, 두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보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보수 자체가 잘하면 저는 보수에게 기회가 온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땐 이래요. 현재
보수의 두 축인 한국당과 바른당이 사실은 이게 거품이 꼈어요. 서로가 잘났다는 오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도려내고 서로가 이렇게 맞춰지면 보수의 어떤 그 부활을 위해서 굴러가는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딱 끼워지는 아구가 맞는 그런 동그라미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로 상대방을 무슨 뭐 수구 꼴통이라느니 아니면 기생정인당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말고 네. 서로가 서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합해서 보수 부활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은 보니까 지금 통합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될 그럴 겁니다. 예,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유승민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마 페이드 아웃 되겠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원 중에 하나니까는요.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예, 또 구속면한 정유라 검찰의 재청관 영장도 지금 기각이 됐죠. 실질심사에서요. 그런데 구속은 면했는데 최순실이가 원격 상의하며 모르쇠 상의를 해왔는데 본인은 모르쇠 전략을 펼쳐왔다라는 얘기가 제목으로 뽑혔군요. 보면 뭐죠? 그동안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는데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본인하고 상관없다고 했던 것이 몰타행 도피, 몰타로 시민권 얻어보려고 했다가 포기했죠. 그다음에 자필 편지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필 편지로 대체 계획까지 했는데 그런데 기각이 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용을 소개하자면은요. 몰타행 얘기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두 가지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급하게 대선 전에 아무 나라라도 몰타가 아니더라도 빨리 해달라. 시민권이라도 빨리 받아달라 해달라. 그러나 왜 포기했느냐.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에 항소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지금 몰타 그림 나와 있고 전화 통화했던 그림 나와 있고 말도 나와 있는데 왜 여기다가 피노키오를 해왔네요. 보니까 그동안 정유라의 발언이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제작팀에서 피노키오 모양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기극 인터뷰에서는 계속 아무것도 모른다. 심지어는 자기도 어떻게 퍼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나와 있는 지금 최근에 드러난 편지로 보면은 정말 뭔가 도와줘야 될 것인데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입 다문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모르쇠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어머니와 편지 주고받은 적 없다 했는데 편지 관련해서 심지어는 편지는 읽고 불태우니까 걱정 말라. 이런 전략적인 조언까지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엄마가 다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 어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승마 지원했던 전례를 모아달라. 그것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뭔가 논리를 좀 이렇게 펼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모른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본인의 이름도 개명한 것도 모르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최순실 씨 자기 엄마와 원격 상의까지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은 그겁니다. 이렇게 재청구에서도 기각된 검찰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것하고 정유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동안에 덮어 씌우기를 해왔고 결국 두 번째까지 영장 기각을 받아냈는데 서로의 속내를 짐작해보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보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거입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저 그 편지에 해당하는 몰타 얘기 아니죠. 다른 편지에다가. 몰타 도피 시도는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실 계획이세요? 네, 협조할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생활정은 뭘로 하신 거예요? 모릅니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왜 시도했어요? 늦었네. 사진 고마워. 네, 이번에는 차명진 전 의원이 그림을 안 그리고 좀 설명을 하겠답니다. 예. 미룰 수가. 다른 분들 좀 진지하게 하시고 저는 짧게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마 검찰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보고 버꾸라지 3의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버꾸라지 1은 누구죠? 김기춘. 버꾸라지 2는? 우병우요? 버꾸라지 3는?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아니, 얘딸 정유라.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버꾸라지 3의 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정유라는 이 상황에 최초의 대해 규정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정유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최태민 3다. 우리 집안의 적통을 이어갈 1대 할아버지 최태민, 2대 엄마 최순실, 3대 정유라. 성이 바뀌어버리네. 3대에서. 그래서 나는 최태민 3다. 이래서 아마 공항에 들어오면서 만면에 미소를 살짝 지었지 않았을까. 예. 까마귀 울 뻔한데 까마귀 안 예, 와요. 둘 다 그러니까 버꾸라지 3에 최태민 3까지 했네요. 보니까 이재경 교수 얘기처럼 성은 물론 정입니다만 속성으로 봤을 때 최태민 3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최태민 4가. 예. 뭐 이재경 교수 말 꺼낸 김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는 역시 엄마가 최고야. 모든 길은 엄마를 통하면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엄마 탓이니까. 엄마 얘기를 대면 구속도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모두 엄마가 했어. 그것만 주장하면 통해. 역시 엄마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어이없는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검찰은 아마 멘붕일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거예요. 근데 기각 이유가 말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 영장 기각했던 이유하고 너무도 닮았습니다. 가담 행위, 가담 정도, 소명 부족. 네. 한 가지 딱 추가된 게 주거에 대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구속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추가된 건 주거 하나 기각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거 빼고 너무 똑같습니다. 이거는 검찰에 대한 강한 질타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 판결을 내린 이 기각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판사 자신은 소신껏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검찰이 다시 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아마 또다시 제재 청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는 아마 검찰은 그 고뇌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우 실장. 아까 최태민 3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4가 가장 무서웠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가장 무서웠다는 거죠. 정유라가 3 아니었나요? 3였나요? 그럼 정유라가 가장 무섭다. 왜 무섭냐면 사실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도 증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폭탄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튈지 모른다. 자신의 속내가 다 드러날 것이다. 뭐 압박을 하면 뭐 어떠한 발언도 다 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2차에 걸쳐서 또 귀국해서의 표정과 2차에 걸친 검찰 또는 3차의 이 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들 보면 아주 일관되게 자신의 어떤 뜻을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자기는 피해자, 자기는 이제 모르고 또 아들도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건 사실 기자들도 그렇게 쫓아다니고 질문도 하고 또 그런 압박감이 느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순실을 능가하는 최순실은 사실 자기 마음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안 드러나고 저렇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자필 편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엄청난 그런 그 멘탈의 소유자였다. 전혀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인물이었고 검찰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겠죠. 네, 저도 이제 간혹 정유라 관련해서 패널들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감성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대단한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느냐라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좀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네, 정기한 의원. 그러니까 이제 선수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이 정교하게 대응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머니가 한 일에 뭐 일개 하수인 정도에 불과했고 본인이 주도해서 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뛰는 검찰 위에 날아다니는 정유라 또는 정유라의 변호인단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해봐야 한다. 실제로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정유라는 구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 있고 예. 또 바깥에서 실제 자신이 벌여놓았던 행적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기획과 음모와 술수를 부렸는데 왜 구속이 안 되지 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내놨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그 증거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증거가 없다면 없는 대로 그냥 불구속 기소하고 말 일이지. 국민들 보고 있으니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혹시 여론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증거를 내놓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대포장해서 저 여성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가담을 했다면 정말 구속이 돼야 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직은 검찰이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여기저기 판넬이 나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게 올해 2월 달에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어머니 또 박근혜 대통령 등이 다들 고생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 다무는 것뿐이다. 대신에 또 무슨 얘기했느냐. 사촌의 행동, 사촌 여기서는 장시호 씨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촌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정말 고개를 들 날이 없다라고 장시호 씨 행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지적까지 합니다.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일단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님이 우병우 전 수석도 영장을 기각했고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때 말씀드릴 때 이분은 법리를 꼼꼼히 따지시는 분 같다라고 말했으니까 확실히 더 중요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아마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었었는데 네. 이 부장판사님의 성향이 이제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는 좀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애기 엄마라고 하는 것하고 또 그 본인의 모친이 이미 구속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어 스포츠에서 몇 억을 받았었고 그 수익을 본인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편지 주고받은 적 없다. 대통령하고도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또 편지에 의하면 도주를 모의한 흔적이 너무 많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는 잔챙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웠고 결국 그게 받아들여진 게 이제 그 부장판사님의 성향하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다른 사건의 피의자였다면 아마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로는 검찰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그런 의미에서 득이양양하고 있을 때 검찰은 사실은 포커페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같고 뭔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을 법원에 넘겼단 말이에요. 본인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좀 부담을 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유라로부터 얻을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정유라를 꼭 구속시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유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얻겠다. 물론 정유라 씨가 편지에다가는 뭐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마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말을 그런 아예 안 의미에 하지 지금 않을 것 검찰의 같아요. 포커페이스를 얘기하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영장 청구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걸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검찰에서는 받을 거 받고 얻을 거 얻으면서 이 사건을 유지시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되게 우리는 당연히 구속 여부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구속 여부 못지않게 오히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유라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가 검찰의 목적이 됐는데 차명진은 딱 한마디 들었는데 서양호 소장 얘기 듣고 나서 하죠. 네, 저는 뭐 그 정유라는 검찰 아저씨들 공쳤죠. 검찰은 아유 마수거리는 했다. 이런 뜻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수거리가 누구 지금 최순실 씨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유라는 그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검찰은 미로에서 지금 미로를 찾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따라서 정유라는 검찰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가 어쩐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은 나는 구속을 못 시킬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서 아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포커페이스를 하든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실제 마음은 상당히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면에 검찰은 정유라는 놓쳤지만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던가 그리고 최순실 변호인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던가 이런 걸 보면서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문제, 정유라를 대통령이 모른다고 한 문제에 대해서 그 뇌물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아니라 아는 사이다라는 그래서 뇌물 수사로 하는 정황적 증거는 확보한 그래서 정유라 수사가 꼭 실패한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사의 결정적인 몇 가지 단서들을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정유라는 놓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문제에 대해서 진위를 보이기 때문에 마수거리는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나란히 앉아서 그런가 노영희 변호사하고 상당히 근접한 얘기를 하네요. 차명진 전 의원 뭐 딱 한마디 팻말을 꽂아놨네요. 지난 월요일 날 노영희 변호사가 딱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영장 기각될 거다라고 딱 정리를 했는데 법률적 근거 못지않게 정황에 대해서 그게 법률적 근거입니다. 딱 맞았어요. 앞으로 제가 일 생기면 노영희 변호사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요즘도 혹시 차 의원 소송 걸려 있는 거 있어요? 저는 가끔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이제 요령이 생겨서요. 뇌 까마귀가 알겠습니다. 정유라 관련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뭐냐? 그동안에 지난번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건 모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했다시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심지어는 전략적인 본인의 뭔가 지시 비슷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정유라인데 귀국할 때 사실상 그때 화면을 자세하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뉴스와이드 패널인 박상병 박사가 그 지적을 찾아내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유라의 귀국 모습이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 웃음 어떤 웃음이었나? 당시 그 모습을 보죠.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뉴스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예. 그 마지막 웃는 장면은 좀 안 나오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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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조금 기다려보죠. 잘 모르고. 예. 보니까 정계환 실장 표정 관리 중이라고 썼어요? 네, 저 이제 인터뷰 장면 이후에 카메라가 멀리 떨어지면서 스스로 걸어 나갈 때 어딘가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나올 겁니다. 박상병 박사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제 표정을 잘 관리하고 있던 중에 본심이 드러났다.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막상 끝나고 하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모든 발언을 다 했다. 반응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네, 저기 좀 나오는 장면입니다만은. 그래서 치밀하게 계산했고 노련하게 연출되었고 연기는 매우 잘했다. 저것이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참 어려울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다거나 또는 타고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초반에 진행할 때는 너무 전략적으로만 계속 해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경 교수. 예, 이경재 변호사가 그랬다죠.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를 풀어준다고. 저 미소는 한마디로 판사까지 속인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할 만한 잔챙이의 미소다. 네. 근데 속으로는 내가 잔챙이라고? 난 대어야. 이경재 변호사가 자기를 잔챙이라고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대어야. 이런 건데 어쨌든 좀 말이 너무 거짓말, 준비와 훈련이 철저히 돼서 귀국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명백한 거짓말들이 속출하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하고
수차례 통화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과 1월 1일 명절입니다. 이거는 대통령하고 그 명절이나 주요 그런 공휴일에 통화를 한다는 것은 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규제 TV에서 정유연이라는 이름 바꾼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 그다음에 뭐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해 4월에 최순실하고 귀국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학교 선생들 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학점 문제까지 상의하고. 이 뻔뻔한 거짓말. 편지 안 썼다고 했다가 바로 편지 쓴 게 들통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구속 사유 안 되나요? 이런 거? 네. 국민 법감정을 보면 이거 바로 구속시켜야 될 사유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정근 실장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조명을 했네요. 지금 사실 이 웃음은 귀국한 직후였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검찰 나와서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아마도 차 안에서 똑같이 웃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웃음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첫날은 기자들 질문이 자기가 기대한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찰에서 나왔을 땐 검사들의 추궁이 고작 이거밖에 하고 또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또 국민들 수준이 사실은 자기가 볼 때 정말 기대 이하였다. 자, 그 뜻이 바로 이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촌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 낯이 없다.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도 보고 있었어요. 덴마크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영 간의 그런 그 상황도 다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삼성이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을 했던 전례를 모아달라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이었습니까? 글쎄요. 이런 21살의 어떤 그냥 그 미혼모라고만 봤는데 자, 이 웃음은 결국은 다 자기가 자기 손아귀에 다 있었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판넬에 써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지금 답해드렸는데요. 이 정유라가 봤을 때 기자들 질문이나 검사들이나 국민들 수준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거죠. 저는 혹시 또 이정근 실장이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의 수준이 이하였다라고 한 줄 알고 제가 다른 측면으로 아니 근데 얘기했죠. 잠깐만요. 노영희 변호사님. 정유라 씨가 미혼모입니까? 법적으로? 제가 표현 잘못했습니다. 미혼모 아니죠. 아니 일단 신주평 씨하고 결혼을 한 후에 지금 이혼한 상태인가요? 사실은 이거 아마 법적인 신고는 안 돼. 법적으로는 아마 미혼으로 알고 있는. 그랬더라도 미혼모는 용어 좀 그러긴 한데요. 근데 사실혼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혼인 흥거로 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혼모는 용어가 다르니까요. 법률혼하고 사실혼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어쨌든 싱글맘으로 없어. 예. 노영희 변호사 계속 얘기하세요. 사실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됩니다. 네. 우리가 정유라 씨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잘못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 그 자체 이런 것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고 사실은 불쾌한 건데 악마하고 악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저분은 악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한 것을 우리가 악마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악마라고 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행동 사실 옳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악마의 웃음이라고 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죄가 만약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뭐 정유라 씨가 이름 개명한 것도 몰랐다, 뭐 연락도 안 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막 너무 비분간계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가지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게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유라 씨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삼성에서 승마를 지원하는 것이 6명의 승마 지원 그 명단 선수들에게 다 지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은 그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삼성하고 그 코스포츠 그 회사하고 계약 체결한 것에 의하면 정유라 씨만 650만 원 정도 상당의 월급을 계속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몇억 원의 돈을 계속 받았는데 당신이 그러면 아무런 뭐 공부도 안 하고 관여 안 했다는 거냐? 나는 그거는 모른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단죄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삼성에서 6명 중에 1명으로 지원했던 얘기는 아까 그 이종근 실장이 읽었던 다른 지원 사례 듣고 보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좀 했던 전략적인 대응 같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서양호 소장. 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거 태능 선수촌 가면 붙어 있는 큰 슬로건인데요. 아, 정말 태능 선수촌의 구호가 저겁니까? 예전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옛날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정유라가 사실은 말 타는 거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거짓말 그 알리바이를 저렇게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외워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말 타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쉬웠어요 하는 자신에 대한 셀프 축하의 미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명진 전 의원. 네. 사실 그 제작진에서 낸 질문도 그렇고 국민의 관심은 뭐냐면 뭐 질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정유라가 진술한 것. 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건 다음 문제고. 다음 질문이죠. 네. 제가 좀 너무 앞서가시네요.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정유라의 웃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웃음의 겁니다. 의미는 네. 저는 정유라 정말 6번째 기다리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지금 내용을. 정유라 어머니 최순실 씨의 귀국 시 모습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최순실 씨는 귀국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최순실 씨는 뭐냐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딸 정유라는 웃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의미는 뭐냐? 이 친구가 3년 동안 엄마하고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 하나짜리를 전전하고 외국집을 전전했어. 그런데 이번에 엄마하고 전화통화 내지는 변호사를 통화하면서 엄마가 없는 그 집 빌딩 한 달에 집세 얼마씩 나오는 빌딩 그거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그 내 뒤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정유라는 귀국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싹 웃죠. 그런 의미였다. 지금 뭐 전화통화 얘기하고 이재경 교수 전화통화 얘기했는데요. 전화통화 관련 질문 하나를 더 하게 하고요. 자료를 보기 전에 이거 보죠. 네. 그동안은 모든 걸 모른다고 했죠. 개명도 몰라요. 어릴 때 봤어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제 봤느냐 아느냐 하니까 어릴 때 봤다는 얘기가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유라 수차례 통화를 한 걸로 최근 자료에서 나왔는데 하여튼 개명도 모르고 판례를 보죠. 어릴 때 봤다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는 전화 통화한 게 자료로 나왔죠. 엄마가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다가 바꿔줘가지고 통화라고 했다. 이것도 1월 1일 날 했다고 하는데 기자가 질문해서 크리스마스 얘기하니까 그때도 통화했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니다. 두세 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킨 것만 가지고 두세 번 얘기하니까 더 통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통화 관련 질문인데요. 통화했을 때 수차례 통화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실제로 말한 것 이상으로 통화를 더 했을 개연성도 있는데 통화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료 봅시다. 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모라고 호칭을 불렀다는 아니요, 얘기까지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뵙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 어렸을 때 보고 안 봤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최근 자료들에서 수차례 통화했던 게 남았는데 과연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기현 실장, 정기현 의원. 예. 질문을 그대로 이렇게 되새겨 보면 언제 봤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정규재 논술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대답을 어릴 때 봤습니다.
그런 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는 사실은 전화 통화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하고 새해 첫날에도 통화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뜻을 안다고 하면 예. 대통령이 거짓말은 일단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가까운 사이니까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전화 통화를 했을 건데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네. 원패밀리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저게 거짓말이 됐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거짓말의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네.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실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손끝만큼 남아있던 동정심조차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거짓말을 할 때는 계산을 좀 하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영희 변호사. 한때 그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용어 나왔다가 그런 뭐 정식으로 쓰는 용어니 아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사실상의 가족으로 볼 수 있을 관계라면은 법률적인 판단에 또 뭔가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전제사실로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예. 제3자 뇌물죄, 뭐 직전 뇌물죄 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는 친척들하고 명절 때만 전화합니다. 평상시에 물론 전화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른 된 다음에는 뭐 크리스마스 때, 설날, 뭐 추석 이럴 때 한 번씩 안부 전화 정도 하는데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하고 1월 1일에 전화 왔다는 얘기 들어서 아마도 조카와 이모 사이 정도로 두 분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조카 이모 사이. 그렇다면 정말로 친족 관계 비슷하게 유사 친족 관계로 생활하고 행동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들이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굳이 뭐 경제 공동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의 가족 관계였다면은 공동의 이익을 같이 나눴다라고 볼 수 이번에 있는 검찰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사실은 영장 실시 때 했었죠. 네. 서양호 소장. 네. 보통 저 엄마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업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뭐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은폐해라. 삼성이 말을 여러 명한테 사주지 너한테만 사줬다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요. 아직도 호야 밥은 묻나 차 조심하래. 아프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투하고 꽤 다르네요. 네. 서양호 소장은. 예, 서울 올라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는 어머니하고 저 자식 사이거든요. 정유라 박근혜 그것이 궁금하다. 뭐 좀 다르게 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재경 교수. 네, 저 아주 특별한 관계 같아요.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 네. 그 가족 관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군요.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해석이 꼭 좀 필요한 관계다.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정유라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챙기시지를 않나. 이 일개 어떤 한 명의 그 운동 경기에 대한 승부에 관해서 부처의 국장과 과장을 실제로 거명하면서 질책을 하고 사퇴를 시키라고 요구를 하지를 않나. 전화를 서너 차례 했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저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 통화를 한 시점이 최순실 씨가 전화 바꿔줬다는 걸로 보아서 2015년도 크리스마스거나 2014년도겠죠. 그리고 이듬해 1월 1일이거나 이럴 때인데 그 크리스마스라든가 명절에 전화 통화를 하고 바꿔줄 관계라는 것도 우리 보통 일반 범인들의 세계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어요. 아까 서양호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포더 유라를 한 이 관계, 대통령과 정유라의 관계 정말 알고 싶어요. 네. 너무나 이게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훈 실장. 네, 사실 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뭐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예, 요즘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표현입니다. 뭐 이즈 뭔들 잘 모르시죠? 요즘 젊은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 해석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뭔들 못 해주겠니?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요즘 이게 쓰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주 써보십시오. 이즈몬들 그러면 재밌어요. 아마 자제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재밌어요. 정유라가 뭐 전화한 거야. 뭔들 못 해주시는 분인데 당연히 뭐 인사를 해야 될 테고 대통령의 마음이야. 뭐 이제 빨리 키워서 IOC 위원이라도 이렇게 시켜주고 싶겠고 내가 뭔들 못 해주겠니? 내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셨을 거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 요즘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뭐든가 관계? 다 해줄 수 있는 관계다 뭐. 그래서 무슨 관계냐고. 그걸 밝혀주세요. 차 의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정유라와의 관계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재경 그 교수는 상당히 냄새도 많이 풍기고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겠죠. 나고 현재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하고 직접 통화도 안 했고 이름을 유라로 바꾼지도 몰랐다. 그런데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 3번 이상은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러면 진실은 뭐냐? 그걸 짜맞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정유라를 바꿔주자. 네가 정유라 2냐? 그렇고 최순실 2냐? 최순실 2냐? 예. 그랬더니 정유라는 하여튼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름은 안 물어보네. 그러니까 이 통화에서는 정유라는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좀 짜맞추기가 좀 어색하죠. 하여튼 뭐 우리 몇 가지 오늘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뭐 박 대통령 뭐 이즈먼들이라는 단어를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뭔들은 못 해주겠느냐라는 그런 관계다. 또 하나 아까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가족 관계라면은 다른 법률적인 판단에서 경제 공동체에 나왔던 논의 못지않게 뭔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나누는 집단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다음 하디슈 보죠.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별법 추진, 은닉재산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지금 화면 보죠. 지금 여야 의원 다 합해가지고 5당 의원들이 합해가지고 지금 당장 참여한 사람만 23명인가요? 여기는 보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민주당 소속이 9명이 참여를 했고요. 김성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본인 일단 1명만 참여를 했고요. 이건 김경진 의원이네요.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8명이 참여를 했고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을 포함해서 3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등 전부 5당이 다 해가지고 최순실 재산, 은닉재산 국고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얘기인데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캘수록 줄줄이 나오는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은 뭐뭐다라는 그 물음표를 던지고요. 자리하면 보겠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저희들이 느낀 감은 정말 고구마 줄기 같은 뭐 일종의 암덩어리라 그럴까요?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 그 긴가민가 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이제 돌아섰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그렇게 숨겨놨던가요? 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은닉하기는 용이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그 부동산은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은 그런 부동산 형태로. 그리고 유럽에 뭐 주로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고요. 그 돈들이 그 뭉칫돈인데요. 그 뭉칫돈이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자금이라고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들의 일단이 아닐까라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8천억 원 차명재산 내지는 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사실 아니다.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 단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윤회가 1992년에 설립한 유베리, 이 회사에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세웠느냐 질문에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 딱 잡아댔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도 없고 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죠. 이것이 이제 최순실이가 돈 세탁을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로 추정하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쭉 추적한 자료를 우리 돈 세탁 전문가 그분이 쭉 보시더니 이건 거의 90% 이거는 최근에 갑자기 금매로 나타내놓은 그런 매물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팀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주고. 예, 페이퍼 컴퍼니 돈 세탁을 위한 회사, 돈 세탁용으로 만든 회사가 1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조력자만 50명 넘는다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안민석 의원이 그 주진우 기자 또 안원구 전에 국세청에 근무했던 사람, 전 대구 국세청장이었던가요? 에다가 또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노승열 부장 등을 대동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고 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림에 보니까 정말 그냥 쉽게 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킬수록 줄줄이 나오고 있는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은 뭐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종근 실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은 신기루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신기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기루 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가는 그 사막을 평원을 가면서 신기루를 봤다는 사람 다 팔려고 하는데 혼자 다 팔고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요. 빨리 해야 돼서 봤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자 평원 지평선이 있으면 그 위에 파란색 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루래요. 왜 신기루냐 그랬더니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강물이 반사가 돼서 하늘에 떠 있는 그 파란 띠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신기루 제가 쓴 게 없어서 신기루가 아니라 검찰이 정확하게 강을 찾아야 되는데 강을 못 찾고 그 떠 있는 그런 이 파란 띠만을 보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유경재단을 제대로만 파악을 했어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 뭐 오천 살해 사건부터 또 이 재산의 어떤 은닉 과정 다 파헤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진짜 강물을 봐야지 신기루만 쫓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원판은 검찰이 아직은 추적하지 않고 반사되어 있는 신기루만 지금 추적한 것 같다라는 게 이종근 실장의 지적이네요. 예, 최양호 소장. 신기루란 얘기 듣고 최순실이 감옥에서 빙긋이 웃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은닉 재산은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시드머니 맨 최초에 돈이 된 게 최태민 그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할아버지죠. 최태민 정유라의 할아버지 최순실의 아버지군요. 네. 헷갈립니다. 저도. 아무튼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유경재단이라든가 영남 그 대학교 재단을 통해서 처음에 갈취한 돈을 기반으로 해서 네. 임선희 씨가 강남의 부동산을 통해서 불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세금들이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에 모인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최태민이 그걸 빼돌려서 시드머니를 해서 현재의 최순실이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소유고 국민의 소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후에 기업 돈이 들어갔으면 그거는 기업 돈을 뭐 갈취한 게 들어갈까요? 기업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국민의 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명진 전 의원. 예, 지금 우리의 관심은 최순실이 돈을 숨겼느냐 안 숨겼느냐 그게 얼마냐 이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검찰이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고용태가 없는 최순실은 상당히 치밀해요. 고용태 때문에 이게 활가닥 해가지고 최순실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흘린 게 많아서 그렇지 고용태가 없다. 그러면 최순실이 제가 볼 때는 그 전의 과정에는 아주 치밀했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정유라 몰타까지 다 추천해가지고 정유라 그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림이 줄타고 침투하는 지금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순실이는 정말로 치밀하게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오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어제도 영화 얘기 많이 하셨죠? 예. 제가 하루 종일 영화만 보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미션 임파서블 3에서처럼 최순실이가 아주 치밀하게 돈을 은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석이 헛발질한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예. 저 민석이가 누군데요? 안민석이. 안민석 의원.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기환 의원. 아까 그래프 이렇게 도표 만든 거 보면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와 같은 이 뭐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
계열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마 브랜치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아서 깜짝 저도 놀랐는데. 읽기도 힘들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의 그 정언대로 본인이 은닉재산이 있으면 다 환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근거로 본인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특별로 만들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자금 도피의 페이퍼 컴퍼니다, 재산 은닉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또는 아까 얘기했던 주진우 기자가 뭐 주장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떠나서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잘 아는 분이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예. 이 문제 제대로 한번 다뤄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이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면 놔둬야 될 것이고요. 불법 자금으로 은닉 재산을 통해서 번 것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본인의 얘기대로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경 교수요. 네, 저는 뭐 최순실 은닉 재산은 최순실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최순실 은닉 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그 페이퍼 컴퍼니를 수도 없이 만들었다 부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의 오늘날 국정농단의 물적 기반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1976년에 우리 기억합니다. 코리아 게이트라고 박동선 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었죠. 이때 이거를 미국 의회 로비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미국 내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한국의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을 조사한 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수조 원대입니다. 당시 돈으로. 그중에 일부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나서 그때 청와대에 있던 어떤 부분과 해서 최태민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국정농단의 씨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철저히 좀. 저는 신기루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그 이종훈 실장님하고 좀 다르게 썼습니다. 신기루란 말은 똑같이 썼는데 이거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내 손안에 재산이 있어야지 내 재산이거든요. 네. 최순실 씨 페이퍼 컴퍼니 많이 만들었고 회사 소유를 만들어놨지만 환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본인 손에서도 이미 다 빠져나간 돈 내지는 찾아올 수 없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찾아올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아까 차명진 의원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안민석 의원 등 이번에 이제 입법 취지를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기자가 추가로 이것이 입법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입법화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건지 아니면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제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하면서 한 건지 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판넬에서 설명했다시피요. 현재 여야 의원 모두를 떠나서 5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지금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 한 명만 현재는 가세해 있는데 이 점에서 보려면 여러 정당들이 합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성사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정유라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는 나오고 있는데 기각은 된 상태. 다른 성과가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 아이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